물건 하나 들었을 뿐인데 허리가 뚝 하고 끊어질 것 같은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간단한 행동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힘의 비밀, 우리 허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그냥 무심코 20kg짜리 상자 하나 드는 건데 그 순간 우리 허리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죠. 우리 몸의 중심 기둥, 바로 척추잖아요. 이 척추가 정말 튼튼한 기둥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물건을 드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순간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압력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생체 역학의 세계로 살짝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실 숫자는요, 아마 꽤 충격적일 거예요. 자, 여기 자료에 나온 모델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볼게요. 20kg,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 200N짜리 상자를 드는 바로 이 자세. 이때 우리 몸속에서는 과연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바로 이 힘의 엄청난 불균형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상자 무게는 고작 200N인데 이걸 들어올리려고 우리 등 근육은 무려 12배가 넘는 2500N 이상의 힘을 쥐어짜내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힘이 결국 합쳐져서 우리 척추뼈, 그러니까 디스크를 꽉 짓누르는 최종 압박력은 무려 3232N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정한 허리 압박력의 안전 한계치가 3400N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20kg짜리 상자 하나 들었을 뿐인데 거의 부상 직전 한계치까지 척추를 몰아붙이고 있는 셈이죠. 아니 도대체 왜 우리 근육은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작동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과학 원리, 바로 지렛대의 원리와 우리 척추를 안정시키는 근육들의 아주 독특한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척추를 안정시키는 이 시스템은요, 크게 두 종류의 근육팀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두 팀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몸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어 안정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팔다리를 막 움직일 때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거나 아니면 갑자기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힘,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에 아주 단단한 기반인 셈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두 시스템의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척추뼈에 아주 가깝게 붙어있는 이 내재근들은 척추 마디마디를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는 미세 조정 전문가들이고요. 그 바깥을 감싸는 큰 외재근들은 몸통 전체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위험한 힘의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허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물건을 들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자료에서는 등 근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간단해요. 드는 속도를 늦추고, 짐 무게를 줄이고,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외부 모멘트파를 줄이고 내부 모멘트파를 늘리는 겁니다. 이 4가지 다 물론 중요하지만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3번째, 외부 모멘트 팔의 길이를 줄이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외부 모멘트 팔을 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을 들 때 몸에 최대한 바싹 붙이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물건 무게가 우리 등을 지렛대처럼 누르는 힘이 확 줄어들고요. 결과적으로 등 근육이 내야 하는 힘도 극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왼쪽처럼 그냥 허리만 푹 숙여서 물건을 들면 척추와 물건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면서 아주 위험한 지렛대가 만들어져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무릎을 굽혀서 스쿼트 자세로 들면요. 무게중심이 몸과 가까워져서 척추를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한 이 내용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들기 동작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딱 이 4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짐은 무조건 몸에 가깝게 붙인다. 둘째, 허리는 동그랗게 말지 말고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한다. 셋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 물건을 들면서 잘 때 몸을 비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동작은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허리를 평생 지켜줄 겁니다. 결국 우리 몸에 작용하는 이 힘의 원리를 이해하는 건 일상의 모든 움직임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코어의 한계점을 시험하는 위험한 순간들인가요? 아니면 코어를 단련하고 보호하는 현명한 순간들인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허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씹고 숨 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평범한 행위 속에 사실 우리 몸에 가장 정교한 공학 기술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들 속에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한 공학 기술이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정은 턱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여기,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진 관절 중 하나인 턱관절, 그러니까 TMJ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문에 달린 단순한 경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TMJ는요, 회전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는 아주 정교한 활주 관절이거든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능의 핵심, 그건 바로 특별한 부품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관절 원판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그냥 작은 연골 조각처럼 보이지만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해요. 뼈랑 뼈 사이에서 충격을 싹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도 하고요. 턱이 복잡하게 움직일 때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릴 때 이 두 가지 움직임이 아주 부드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경첩처럼 회전하다가 이어서 앞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나가는 거죠. 이 모든 복합적인 움직임을 아까 말씀드린 그 놀라운 원판이 딱 이끌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은 근육들이 혼자서는 절대 못 만들어요. 완벽한 팀워크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 깨물근하고 안쪽 날개근이라는 근육이 턱의 각을 딱 감싸면서 마치 그네처럼 생긴 기능적 슬링을 만들어요. 바로 이 구조 덕분에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턱의 정밀한 엔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몸의 또 다른 기계, 바로 생명의 풀무라고 할 수 있는 호흡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가슴, 흉곽으로 향합니다. 이 호흡의 모든 과정은요, 사실 아주 간단한 물리법칙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바로 보일의 법칙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냥 어떤 통에 부피가 커지면 그 안에 있던 압력은 반대로 낮아진다. 딱 이겁니다. 우리 흉곽, 그러니까 가슴 오리가 바로 이 피스톤하고 똑같이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을 쫙 넓혀서 부피를 키우면 안쪽 압력이 뚝 떨어지겠죠? 그럼 바깥에 있던 압력이 더 높은 공기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훅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우아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호흡이라는 쇼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횡격막이에요. 이 크고 동처럼 생긴 근육이 들숨, 즉 숨을 들이마실 때의 주된 동력원인데 무려 전체 일의 60에서 80%를 혼자서 해냅니다. 대단하죠? 횡격막이 수축하면 마치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듯이 쑥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가슴 안의 수직 공간이 확 늘어나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바로 숨이 들어오는 시작점입니다. 그럼 숨을 내쉬는 건 어떨까요? 이게 또 재미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내쉴 때는 사실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늘어났던 폐와 흉곽이 고무줄처럼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아주 수동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생일 케이크 촛불을 후 하고 불 때처럼 힘껏 숨을 내셔야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복부 근육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력한 힘을 만들어줘야만 가능해요. 자, 이렇게 쉽고 숨 쉬는 매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정말 놀랍고도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턱이 그냥 삐걱거리는 경첩이 아니라 정교하게 미끄러지는 활주 장치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 폐가 간단한 물리법칙 하나로 움직이는 패스톤이었다는 것. 우리가 매일 하는 이 기본적인 행동들이야말로 운동역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한 설계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기계들이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지휘하고 또 안정성을 책임지는 뭐랄까 숨은 지배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고관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진정한 중심축, 이 고관절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안정적인 관절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깨일까요? 아니면 무릎? 정답은 아마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 겁니다. 네, 정답은 바로 고관절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게요.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는 안정성이랑 자유롭게 움직이는 가동성, 이 완전 반대되는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해내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몸속 공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이 고관절은 안정성이랑 가동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설계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깨 관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360도 자유롭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고관절은 좀 달라요. 마치 깊은 그릇에 공이 아주 꽉 단단하게 박혀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서고 걷고 뛸 때마다 그 엄청난 체중을 다 버텨내야 하니까 다른 무엇보다 안정성이 최우선이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움직임이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공장 초기 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이 넓적다리뼈, 대퇴골에 숨겨진 두 개의 핵심 각도입니다. 첫 번째 각도는 바로 경체각인데요. 이게 뭐냐면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골반 소켓에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딱 들어맞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성인의 이상적인 각도가 한 125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각도가 기준보다 작거나 반대로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힘이 분배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아주 뚜렷한 장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각도가 125도보다 작아지면 이걸 내반고라고 하는데 관절은 훨씬 안정적이 돼요. 대신에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커져서 자칫하면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반대로 각도가 커지면 외반고라고 부르는데 스트레스는 줄어들지만 안정성이 뚝 떨어져서 탈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건 없는 셈이에요. 자, 두 번째 핵심 각도는 대퇴골 염전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뼈의 위쪽이랑 아래쪽이 살짝 비틀어진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수건을 살짝 짜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 비틀림 각도가 평생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 때는 이게 약 40도로 엄청나게 비틀려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걷고 뛰고 체중을 싣는 법을 배우면서 점차 이상적인 각도인 15도까지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혹시 주변에서 아이들이 안짱걸음으로 걷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이 비틀림 각도가 다 발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 안정성을 찾으려고 보상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걷는 습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의 아주 영리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자, 그럼 이토록 정교한 설계가 우리 일상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동작이죠. 한 발로 서기. 이 안에 숨겨진 놀라운 균형의 과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우리가 그냥 한 걸음을 딱 내디딜 때마다 우리 몸은 반대쪽 골반이 푹 꺼지려는 아주 강력한 힘이랑 싸워야 해요. 매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물리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시소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고관절이 바로 시소의 중심축, 즉 받침점 역할을 하고요. 한쪽에는 우리 체중이 실려 있죠. 자, 그럼 시소가 기울어지지 않게 반대쪽에서 균형을 딱 잡아주는 힘은 과연 뭘까요?
이 균형 잡기 드라마의 숨은 영웅, 바로 고관절 외전근입니다. 골반 옆쪽에 붙어 있는 이 근육들이에요. 얘네들이 아주 강력하게 몸을 당겨주면서 반대쪽 골반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전근 그룹에도 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중둔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전체 근육량의 무려 60에서 65%를 혼자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엔진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그냥 서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근육들이 우리 체중의 무려 2.5배에서 3배에 달하는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요. 이제 고관절이 왜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져야만 했는지 좀 감이 오시죠? 자, 이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걸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의 정말 작은 선택 하나만으로도 아픈 고관절의 부담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무거운 가방을 들어야 하는데 오른쪽 고관절이 좀 아파요. 그럼 이 고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최소로 하려면 가방을 어느 손으로 드는 게 맞을까요? 상식이랑은 좀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반대쪽 손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정답은 놀랍게도 아픈 쪽과 같은 쪽 손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쪽에서 가방을 들어주면 시소의 반대편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낑낑대던 우리 외전근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팡이는 원리가 반대예요. 반대쪽 손으로 짚어서 외전근이 할 일을 대신 도와주는 거죠. 재밌죠? 이것이 바로 재활치료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고관절을 안정시키려면 근육을 키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육을 쓰는 운동 자체가 관절에는 가장 큰 압박을 준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관절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마치 도미노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관절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충격이 아래로는 무릎 통증으로, 위로는 허리 통증으로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혹시 원인 모를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그 진짜 원인은 바로 이 고관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척추와 다리를 연결하는 우리 몸의 중심축, 바로 고관절.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중심축은 안녕하신가요? 이 작은 관절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좌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찌릿하거나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삐걱거리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바로 우리 무릎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하는 이 중요한 관절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무릎 아파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통증의 원인이 무릎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떠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무릎 자체의 비밀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선을 위로, 고관절로 옮겼다가 다시 아래로, 발까지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조각들을 딱 맞춰서 진짜 범인이 누군지 찾아낼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시죠. 무릎의 설계 자체가요, 사실은 일종의 거래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좀 포기하는 대신에 엄청난 움직임을 얻은 셈이죠. 여기 고관절을 한번 보세요. 야구공이 글러브에 쏙 들어간 것처럼 아주 안정적이죠. 뼈 구조 자체가 튼튼해요. 근데 무릎은 평평한 쟁반 위에 공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올라가 있는 모양새랄까요? 이걸 붙잡아주는 건 오로지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육, 이런 연부 조직들 뿐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무릎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정한데 우린 어떻게 멀쩡히 서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몸이 아주 영리한 잠금 장치를 무릎에다가 딱 숨겨놨거든요. 이 잠금 장치를 이해하려면요. 딱 두 가지 상황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돼요. 하나는 축구공 찰 때처럼 발이 허공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열린 사슬. 또 하나는 스쿼트 할 때처럼 발바닥이 땅에 딱 붙어있는 닫힌 사슬. 이 발이 고정됐냐 안 됐냐 이거에 따라서 무릎이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나사집 메커니즘입니다. 이름 참 재밌죠. 근데 정말 이름 그대로예요. 우리가 다리를 쭉 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정강이뼈가 살짝 바깥으로 돌면서 딸깍하고 잠기는 거예요. 진짜 나사를 꽉 조이는 것처럼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이 자동 잠금 장치는요, 마치 3명의 전문가가 완벽하게 협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먼저 뼈의 독특한 모양이 자, 이쪽으로 도세요 하고 길을 안내해 주고요. 그 다음엔 팽팽해진 십자인대가 여기야 하고 제자리를 딱 잡아주죠. 마지막으로 허벅지 근육이 살짝 당겨주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 3박자가 딱 맞아야 우리 무릎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무릎 자체를 봤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시선을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무릎 문제의 진짜 원인은 생각보다 멀리 바로 위쪽 고관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 몸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슬의 맨 위쪽, 그러니까 고관절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중간에 낀 무릎으로 전달되는 거죠. 보통 건강한 고관절은요, 약 125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각도가 125도보다 확 커지거나 이걸 외반고라고 해요. 반대로 확 작아지면 이건 내반고고요. 다리 전체에 걸리는 힘의 균형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바로 위쪽에서부터 정렬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신호탄인 셈이죠. 그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이겁니다. 고관절의 각도 문제가요, 그대로 무릎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관절 각도가 너무 크면 X자 다리가 되면서 무릎 바깥쪽에 스트레스가 집중되고요. 반대로 각도가 너무 작으면 O자 다리가 되면서 무릎 안쪽에 계속 압박을 받게 되죠. 어때요? 분명 아픈 건 무릎인데 원인은 저 위에 고관절에 있었던 거죠. 자, 위를 봤으니 이제는 맨 아래로 내려가 볼 차례입니다. 우리 몸의 기초, 바로 발이죠.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위층이 무너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발에 생긴 문제가 그대로 무릎까지 전달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과회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평발 생각하시면 돼요. 걸을 때마다 발 안쪽 아치가 정상보다 더 많이 안쪽으로 푹푹 꺼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무릎에 치명적이냐면 이 연쇄 반응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1단계, 발 아치가 안으로 푹 무너집니다. 그럼 2단계, 그 힘 때문에 바로 위에 붙어있는 정강이 뼈가 저절로 안쪽으로 빙글 돌아가요. 그럼 마지막 3단계, 정강이 뼈가 돌아가니까 그 위에 있는 무릎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X자 정태로 꺾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발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도미노처럼 무릎의 정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무릎 통증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사실 무릎의 통증은요, 무릎이 지르는 비명이었던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깨졌다고 하는 신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무릎은 다리의 중간 연결고리라서 위쪽 끝이나 아래쪽 끝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기 쉽다. 네, 바로 이거예요. 무릎은 위아래 문제에 끼어서 고생하는 딱한 중간자 신세인 셈이죠. 그래서 무릎 통증의 원인을 찾아보면 이렇게나 다양해요. 고관절 주변 근육이 약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발의 아치가 무너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죠. 넙다리뼈 자체가 틀어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엔 종착역인 무릎에서 통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릎만 쳐다보지 마세요. 시선을 위로 돌려서 고관절도 한번 보시고 아래로 내려서 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무릎 통증, 정말 무릎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진짜 원인을 찾아가는 그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딛고 서는 이 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발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한 공학 구조물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기초,
이 발에 숨겨진 정말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발에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이 한순간에는 충격을 싹 흡수하는 유연한 장치였다가 다음 순간에는 땅을 박차고 나가는 단단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요?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단단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공학적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역설의 첫 번째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발이 충격 흡수 장치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 발이 그렇게 부드럽게 지면에 적응하면서 충격을 완화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자, 우리 발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보면 여기 후족부, 그리고 중족부, 마지막으로 전족부,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부분이 서로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발이 충격 흡수 장치가 되기도 하고 또 단단한 지렛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상호작용, 이게 바로 모든 비밀의 열쇠죠. 우리 발의 충격 흡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이 내측 종아치입니다. 발바닥에 그 움푹 들어간 부분, 우리가 보통 아치라고 부르는 바로 거기 말이죠. 이 아치가 우리 몸 전체의 하중을 받아내는 뭐랄까 일종의 스프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 아치를 받쳐주는 발바닥 근막의 역할을 설명하는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바로 건축물에 쓰이는 타이로드인데요. 혹시 다리나 지붕 트러스 구조 보셨어요? 그 구조물 전체를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장력을 버티게 하는 부품이 바로 타이로드거든요. 발바닥 근막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체중이 실렸을 때 아치가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설계 아닌가요? 자, 우리가 걷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이 땅에 딱 닿으면 아치가 살짝 안쪽으로 기울면서 낮아지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회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움직임이 중족부 관절의 잠금을 탁 풀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아주 유연한 충격 흡수 장치로 변신해서 울퉁불퉁한 길도 문제없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발의 아주 유연한 부드러운 측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반대의 역할, 그러니까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단단한 지렛대로 변신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놀라운 변신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바로 직전까지 충격을 흡수하던 그 부드럽고 유연했던 구조가 이제는 땅을 힘차게 박차고 나아갈 수 있도록 뻣뻣하고 단단한 지렛대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변신의 중심에는 아주 우아한 기계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윈드라스 효과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체중이 발 앞으로 쏠리면서 발가락이 위로 이렇게 싹 들리죠? 바로 그 순간 마치 밧줄을 윈치로 감아 올리듯이 발바닥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겁니다. 이 강력한 장력이 아치를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면서 유연했던 발을 순식간에 단단한 지렛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발이 왜 이렇게까지 단단해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가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발은 자기 체중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축료를 견뎌내야 하거든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단단한 지렛대 구조가 아니었다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팔이나 혹은 그 반대인 요족 같은 문제들이 바로 이 절묘한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발은 아치가 너무 유연해서 지지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반대로 요족은 아치가 너무 뻣뻣해서 충격 흡수 장치로서의 기능이 뚝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경우 모두 유연성과 견고함, 이 두 가지 사이에 완벽했던 균형이 깨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발의 문제는 절대로 발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충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위로 전달됩니다. 무릎, 고관절, 심지어 허리까지. 말 그대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사실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격 흡수와 유연성, 그리고 강도, 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요구사항들을 우리 발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공학적 걸작, 바로 우리 발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발이 유연한 상태에서 단단한 상태로 계속해서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움직임 속에 또 어떤 경이로운 공학적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이 걷기. 근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과학이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간단해 보이죠? 내 걸음걸이에 무슨 비밀이 있어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여러분이 딱 한 걸음 뗄 때마다 사실 우리 몸 안에서는요, 진짜 복잡하고 정교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맞아요. 걷기는 그냥 다리를 앞으로 옮기는 단순한 움직임? 그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로 설계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원리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파헤쳐 볼게요. 자, 그럼 걷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할까요? 바로 첫걸음, 보행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걸음에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면 가장 기본 단위인데요. 모든 비밀은 바로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보행주기,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게 걷기의 반복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한쪽 발뒤꿈치가 땅에 탁 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발이 다시 땅에 닿을 때까지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나와요. 이 보행 주기가 딱 두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뉜다는 건데요. 먼저 입각기. 이건 발이 땅에 닿아서 우리 체중을 지지하는 시간인데 전체의 60%나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유각기라고 해서 발이 공중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어때요? 생각보다 발이 땅에 붙어 있는 시간이 훨씬 길죠? 그럼 그 60%를 차지하는 입각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재밌게도 5가지 세부 이벤트로 착착착 나뉩니다. 자, 보세요. 발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서 충격을 싹 흡수하고 그 다음엔 발바닥 전체가 닿아서 안정감을 딱 잡죠. 그러고 나서 몸의 중심이 쓱 발 위를 지나가고 마지막엔 발 뒤꿈치랑 발끝이 순서대로 땅을 쫙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 바로 그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와,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좋아요. 지금까지는 걷기의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움직임, 그러니까 관절들이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가, 바로 운동 형상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우리 몸을 옆에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걸 시상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면에서 우리 관절들은요, 진짜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움직여요. 엉덩관절은 몸을 앞으로 쓱 밀어주고 무릎은 용수철처럼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발목은 사뿐히 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움직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최대한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 이번엔 우리 몸을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이걸 관상면이라고 하는데 사실 앞뒤로 움직이는 것만큼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하지만 균형을 잡는 데는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골반이 아주 미세하게 좌우로 살짝살짝 움직이고요. 발목 아래 관절이 안팎으로 살짝 기울면서 땅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안정적인 로켓 발사대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음 걸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오케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관절의 움직임들. 그럼 이제부터는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운동역학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땅과의 대화? 좀 시적인 표현 같죠?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뉴턴의 제3법칙 다들 아시죠? 작용, 반작용. 우리가 땅을 밀면 땅도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거. 바로 이 힘. 이게 걷기 역학의 완전 핵심인 지면 발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대화의 기록입니다. 이 독특한 나비 모양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한 걸음을 뗄 동안 우리 발에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발뒤꿈치에서 시작된 힘이 발바닥 중앙을 싹 거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몸을 앞으로 뻥 하고 밀어내는 그 전 과정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그냥 평범하게 걸을 때요, 땅이 우리 몸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 있잖아요. 이 힘이 최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무려 우리 체중의 1.2배에 달할 수 있대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매 걸음마다 우리 몸무게보다 더 큰 힘을 견뎌내고 있는 셈이에요. 대단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큰 힘을 계속 받는데 어떻게 우리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걸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연비 좋은 걷기 기계처럼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 전환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무게중심력, 걸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위아래로 부드러운 아치를 그리면서 움직이거든요. 자, 아치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요. 반대로 가장 낮은 지점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붙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게 거꾸로선 진자 모델이에요. 마치 시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서로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최소한의 근육 힘만으로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거고요. 이야, 진짜 우리 몸은 알면 알수록 경이롭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의 그 평범해 보였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얼마나 대단한 과학이 담겨 있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본 걷기는요, 입각기와 유각기로 이루어진 보행주기의 반복이었고요. 또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관절들의 조화, 즉 운동 형상학, 그리고 땅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힘의 교환, 운동 역학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거꾸로선 진자처럼 에너지를 기가 막히게 절약하는 시스템이라는 것까지. 완벽하죠? 이제 여러분은 걸을 때마다 이 모든 놀라운 과정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걸으실 땐 그냥 걷지 마시고 한번 내 걸음걸이를 느껴보세요. 아, 지금 내 발이 땅을 밀고 있구나. 내 무게중심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요. 과연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달리기는 그냥 빨리 걷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달리기라는 움직임 속에 숨어있는 아주 놀라운 운동 역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딱 보기엔 그렇죠. 그냥 속도만 좀 더 낸 거 아니냐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이 둘은 정말 완전히 다른 운동입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지 그 결정적인 차이점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의 유무. 우리가 걸을 때는요,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항상 한쪽 발은 땅에 붙어 있어요. 그쵸? 근데 달리기는요,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완전히 떠 있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걷기와 달리기를 가르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걸 채공기, 영어로는 float phase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기간이라는 뜻이죠. 이 채공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건 달리기다. 이건 걷기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공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움직이는 방식, 또 우리 몸이 받아내는 힘의 크기,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숫자로 확 와닿으실 겁니다. 여기 입각기는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시간이고 유각기는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세요. 걷기는 60%나 땅을 딛고 있는데 달리기는 반대로 60%를 공중에서 보내요. 땅에 닿아 있는 시간은 40%밖에 안 되죠.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걷기에는 양발이 다 땅에 닿는 양발 지지기가 있지만 달리기에는 이게 없고 대신 뭐가 있죠? 네, 방금 말한 채공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공중에 떠 있다가 착지하고 또 땅에 머무는 시간은 더 짧아지고 이게 우리 몸이 받는 충격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각해 보세요. 땅에 발을 대고 있는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건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몸무게를 전부 받아내고 또 몸을 앞으로 튕겨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힘, 그 충격이 과연 얼마나 더 커질까요?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지면 발력, 그러니까 땅이 우리 몸으로 되돌려주는 힘의 크기인데요. 걸을 때는 우리 체중의 한 1.2배 정도거든요. 근데 달릴 때는 무려 2.5배까지에 치솟습니다. 2배가 넘게 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내 몸무게의 2.5배에 달하는 충격이 온몸으로, 특히 다리 관절로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것만 봐도 왜 달릴 때 자세가 중요한지, 왜 부상 위험이 더 높은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 몸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냥 무식하게 버티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해요. 이 충격을 감당하고 심지어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걷기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아끼는 두 가지 모델이에요. 먼저 걷기는 거꾸로선 진자 모델에 비유할 수 있어요. 몸의 중심이 가장 높을 때 저장된 위치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스무스하게 바뀌고 또 그 반대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달리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스프링 질량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그냥 통통 튀는 스카이콩콩이나 용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달릴 때는 그냥 근육 힘으로만 가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속, 특히 힘줄 같은 탄성이 아주 좋은 조직에 착지할 때 충격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땅을 박차고 나갈 때 그 에너지를 방출해서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율적인 달리기의 비밀입니다. 자, 그럼 달릴 때의 한 걸음,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발이 땅에 딱 닿는 순간 온몸으로 충격을 흡수하죠. 그러면서 몸의 중심이 가장 낮아졌다가 그 다음 순간 저장했던 에너지를 터뜨리면서 땅을 박차고 다시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몸속의 근육과 힘줄, 즉 자연산 스프링인 셈이죠. 자, 그럼 우리 몸에 내장된 이 스프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들일까요? 그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바로 여기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킬레스건, 발바닥의 족저근막, 그리고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앞쪽 근육들이에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의 슈퍼스타급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킬레스건입니다. 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 아킬레스건이 늘어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착지하는 그 순간 아킬레스건이 원래 길이보다 최대 8%까지 쭉 늘어나면서 충격 에너지를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장된 에너지가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폭발적인 힘으로 그대로 전환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기가 막힌 에너지 재활용 과정을 신장 단축 주기라고 부릅니다. 자, 1단계. 발이 땅에 닿으면서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쭉 늘어납니다. 이게 신장이고요. 2단계. 이때 늘어난 힘줄에 탄성 에너지가 가득 저장됩니다. 고무줄을 쫙 잡아당긴 상태라고 상상해 보세요. 3단계.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근육이 강하게 단축하면서 저장했던 에너지를 펑 하고 방출하는 거죠. 이 늘렸다, 저장했다, 줄였다 사이클이 아주 빠르게 반복되면서 달리기 특유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근육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은 착지할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반면에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과 종아리 근육은 몸을 앞으로 좀 밀어주는 강력한 가속 페달이죠. 햄스트링은 또 앞으로 나가는 다리 속도를 조절해주고요.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른 근육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서 충격은 줄이고 에너지는 재활용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달리기는 그냥 빨리 걷는 게 아니다. 두 발이 모두 공중에 뜨는 채공기가 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다.
둘째, 그래서 달릴 때 우리 몸이 받는 충격은 걷기의 2배가 넘는다. 셋째, 이 충격을 감당하기 위해 걷기는 진자처럼 에너지를 교환하지만 넷째, 달리기는 스프링처럼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재활용한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걷기가 에너지 전환이라면 달리기는 에너지 재활용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효율적으로 잘 달린다는 건 무작정 힘으로 땅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탄성, 이 스프링 같은 반동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세와 적절한 근력이 중요한 거고요. 이 에너지 리턴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하니까요. 자, 이제 이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셨으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달리기는 과연 효율적인가? 나는 과연 땅을 부드럽게 디디면서 스프링처럼 통통 튀어나가고 있을까? 아니면 쿵쿵거리면서 땅과 힘겹게 싸우고 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걷고 뛰고 물건을 드는 이 모든 움직임들, 그 뒤에는 과연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 우리 몸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인체 운동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학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그리스어에서 움직임을 뜻하는 키네시스하고 학문을 뜻하는 로즈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움직임에 대한 학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뼈가 움직이네, 근육이 수축하네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몸이 어떻게 착착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그 근본 원리를 파고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운동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4단계를 밟아볼 거예요. 먼저 움직임을 보는 2가지 큰 관점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묘사하는 방법, 그리고 움직임의 원인이 뭔지 각각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합쳐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분석할 때 말이죠. 운동학에서는요, 아주 크게 보면 딱 2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째,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둘째,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바로 이 2가지 질문이 운동학을 떠받치는 2개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움직임의 어떻게와 무엇을 다루는 운동 형상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요. 스포츠 경기 중계하는 해설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네, 지금 공이 시속 150km로 저런 각도로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움직임 자체를 묘사하잖아요. 그 선수가 공을 던지려고 얼마나 큰 힘을 썼는지, 근육을 어떻게 썼는지는 일단 신경 안 쓰는 거죠. 순수하게 그 움직임 자체에만 딱 집중하는 겁니다. 이 운동 형상학에서 보는 움직임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병진 운동은 스케이트 타듯이 몸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쭉 미끄러져 나가는 선형적인 움직임이고요. 오른쪽 회전 운동은 팔꿈치를 축으로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처럼 한 점을 중심으로 뱅그르르 도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움직임은 이 2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섞여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움직임들을 어떻게 좀 더 정밀하게 뜯어볼 수 있을까요? 마치 돋보기를 들고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우리 몸의 골격, 바로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겠죠. 이걸 바로 골운동 형상학이라고 하는데요. 뼈의 움직임을 마치 3D 그래픽 분석하듯이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앞뒤, 좌우, 위아래로 나누는 가상의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팔을 앞으로 이만큼 뻗었다, 다리를 옆으로 이만큼 들었다 하는 식으로 큼직큼직한 움직임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봐서는 뭔가 좀 아쉽죠? 진짜 핵심은요, 뼈랑 뼈가 만나는 바로 그 관절 표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 있거든요.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말이죠. 이 미세한 움직임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관절운동 형상학입니다. 관절 표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 움직임이 일어나요. 첫 번째, 구르기는 자동차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듯이 관절면의 여러 지점들이 차례차례 맞닿으면서 움직이는 거고요. 두 번째, 미끄러지기는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 날이 쭉 미끄러지듯이 관절면의 한 지점이 다른 면의 여러 지점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회전은 팽이가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듯이 한 지점이 다른 한 지점 위에서 회전하는 거죠. 우리 몸의 대부분의 관절 움직임은 이 세 가지가 아주 정교하게 조합되어서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겉모습을 묘사하는 법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죠. 도대체 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까? 그 원인, 즉 힘에 대해 다루는 분야가 바로 운동역학입니다. 운동역학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바로 힘입니다.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들거나 혹은 움직이는 걸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는 모든 종류의 밀고 당기는 작용, 이거 전부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적인 힘은 우리가 팔에 알통 만들 때처럼 몸 안에서 근육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고요. 외적인 힘은 우리가 덤벨을 들 때 손에 느껴지는 그 무게, 그러니까 중력처럼 몸 밖에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힘이 그냥 직선으로 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회전시킬 때, 이걸 특별히 토크라고 불러요. 꽉 잠긴 문고리를 돌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은 직선으로 힘을 주지만 문고리는 빙글 돌아가잖아요. 우리 근육도 똑같아요. 근육 자체는 그냥 뼈를 직선으로 쭉 당길 뿐인데 그 힘이 관절이라는 축을 만나면서 팔다리를 빙글 돌리는 토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이 원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바로 이 개념. 근육이 관절을 이용해서 어떻게 토크, 즉 회전력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운동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솔직히 좀 어려운 그런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니까요. 우리 몸은 이 토크를 아주 효과적으로 쓰려고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시소나 병따개 생각하시면 쉬워요. 힘을 주는 근육, 축이 되는 관절, 그리고 저항하는 무게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까치발을 들 때 쓰이는 종아리 근육 같은 이종지뢰는 힘을 내는데 아주 효율적이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팔을 구부리는 삼종지뢰는 힘은 좀 비효율적이지만 대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이처럼 각각의 지뢰는 힘과 속도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의 묘사를 다루는 운동형상학, 그리고 그 원인을 다루는 운동역학, 이 두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봤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퍼즐 조각대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멋진 그림이 완성될까요? 딱 이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말 명확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고 있을 때 저 사람의 다리 각도가 어떻고 보폭이 어떻고 속도가 얼마네, 이걸 분석하는 게 바로 운동형상학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죠. 반면에 아니 왜 저렇게 달릴 수 있지? 엉덩이 근육이랑 허벅지 근육이 땅을 이만큼의 힘으로 밀어내니까 이렇게 원인을 파고드는 게 바로 운동역학인 겁니다. 결국 운동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 면에는 뼈와 관절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언어가 새겨져 있고 다른 쪽 면에는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힘, 토크, 지뢰 같은 물리학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만 비로소 우리 인간의 움직임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움직임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신 겁니다. 앞으로 컵을 줍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공을 차는 아주 평범한 움직임을 볼 때 오늘 배운 이 운동학의 렌즈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공학 기술이죠. 바로 관절에 대해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사실 우리 인체의 모든 움직임은요, 이 관절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관절이 도대체 뭐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다양한 관절의 종류, 그리고 그 정교한 구조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관절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 비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관절. 과연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관절은요, 그냥 뼈랑 뼈를 잇는 지점,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또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관절은 움직임을 만드는 동시에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요. 또 강력한 충격과 힘을 온몸으로 아주 지혜롭게 분산시키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렇게 관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관절학이라고 부릅니다. 뭐랄까 운동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절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한쪽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를 아주 단단하게 고정하는 두개골의 부동관절처럼 안정성을 택했고요. 다른 한쪽은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 설계된 무릎 같은 가동관절처럼 역동성을 택했죠. 안정성이냐 아니면 움직임이냐. 이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몸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복잡한 관절, 바로 가동관절, 즉 윤활관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움직임에 특화된 모든 윤활관절에는요, 이 7가지 필수 아이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뼈끝을 부드럽게 감싸는 관절 연골부터 윤활유 역할을 하는 윤활애까지 이 7가지 요소가 마치 달짜인 오케스트라처럼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드럽고 통증 없는 움직임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윤활관절은 그 모양에 따라서 기계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예가 바로 이 경첩관절입니다. 말 그대로 문에 달린 경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는 팔꿈치 관절이 대표적이죠. 딱 한 방향으로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움직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훨씬 더 복잡한 볼 소켓 관절입니다. 경첩 관절이 1차원적인 움직임을 만든다면 이 관절은 3차원적인, 그러니까 훨씬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고관절이나 어깨 관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가동 범위를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인 거죠. 이 관절의 모양이 곧 기능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의 안장관절은 말의 안장 같은 독특한 모양 덕분에 우리가 물건을 정교하게 쥘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우리가 목을 좌우로 돌릴 수 있는 건 중쇄관절이 회전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설계예요. 자, 이제 관절의 큰 그림에서 좀 더 작은 미시적인 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절을 이루는 이 결합 조직들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놀랍게도요, 관절 주머니, 인대, 연골 같은 모든 관절 주위 결합 조직은 바로 이 3가지 기본 물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 비율과 배열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콜라겐에도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 1형 콜라겐은 마치 밧줄처럼 굵고 튼튼해서 장력을 버텨야 하는 인대나 힘줄에 주로 사용되고요. 반면에 2형 콜라겐은 더 가늘어서 연골처럼 형태를 유지하고 압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조직의 뼈대를 이룹니다.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 완벽한 예시죠. 결국 관절 주변 조직의 비밀은 어떤 힘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대 같은 치밀결합 조직은 잡아당기는 힘에, 무릎의 관절 연골은 쿵 하고 딛는 압축력에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 둘의 성격을 모두 가진 섬유 연골은 무릎 반월판처럼 다재다능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관절은 생활 습관, 부상,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조직은 부하가 줄어들면 급격히 약해진다. 완전한 회복은 훨씬 느리며 종종 불완전하다. 이 문장은 관절 건강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혹시 깁스를 오래 하고 나서 관절이 뻣뻣하고 약해졌던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바로 우리 관절은 움직이도록, 즉 적절한 부하를 받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2가지 경우인데요. 골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서서히 닳는 일종의 퇴행성 변화에 가깝고요. 만성 외상은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계속 누적되어서 관절이 점차 불안정해지는 말 그대로 과사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관절 조직은 조금씩 변합니다. 새 세포로 교체되는 속도도 느려지고 조직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서 예전만큼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게 되죠. 마치 쌩쌩하던 고무줄이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지는 것처럼 힘줄의 탄력도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관절이 단순히 뼈의 연결점이 아니라 움직임을 위해서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관절은 움직이고 또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절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몸의 움직임과 안정을 책임지는 정말 놀라운 엔진이죠. 바로 근육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근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힘을 만들고 우리 몸을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커피잔을 그냥 쓱 들어 올리는 거 정말 간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뭐랄까, 생체역학의 기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근육의 청사진, 그러니까 이 엔진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아주 작은 부품까지 현미병으로 보듯이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절, 영어로는 sarcomere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모든 근육 힘의 진짜 근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엔진 수백만 개가 모여서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번쩍 들어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여기 보시면 더 재미있는 게 나와요. 이 작은 엔진이 그럼 뭘로 만들어졌냐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요. 한쪽은 힘을 직접 만들어내는 엔진 역할, 바로 액틴과 미오신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 구조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지지 프레임 역할을 하는 티틴과 데스민이에요. 이 둘이 진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부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힘을 만들어낼까요? 사실 근육은요, 아주 영리하게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수동장력이라는 건데요. 이건 마치 고무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힘을 주지 않아도 근육이 그냥 쭉 늘어나기만 해도 팽팽한 장력이 생기는 거죠. 이건 힘을 내는 엔진 단백질이 아니라 아까 봤던 그 지지 프레임, 구조 단백질이랑 결합 조직 덕분에 생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능동적인 힘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활주 필라멘트 이론의 핵심인데요. 뇌에서 움직여 하고 신경신호가 딱 오면 미오신이라는 녀석이 액틴 필라멘트를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마치 밧줄을 당기듯이요. 그럼 수많은 근절들이 동시에 쫙 짧아지면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근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근육이 내는 총 힘은요, 신경신호로 만들어내는 이 능동적인 힘에다가 근육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생기는 수동 장력을 더한 값이라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힘의 환상적인 조합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강력한 근섬유 오케스트라를 내가 어떻게 지휘하는지 그 정밀한 제어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뇌와 근육은 운동 단위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신경이 여러 개의 근섬유를 담당하는 일종의 팀 같은 거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한 명이 바이올린 파트 전체를 지휘하는 것처럼요. 이 운동 단위가 바로 신경 제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근데 우리 뇌가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해내만의 크기 원리라는 아주 영리한 규칙을 따르거든요. 이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섬세한 작업이나 가벼운 걸 들 때는 작고 지치지 않는 운동 단위부터 먼저 써요. 그러다가 더 큰 힘이 필요하면 그때서야 크고 힘센 운동 단위를 추가로 동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에너지를 아끼는 절약의 법칙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딱 쓰는 거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힘과 속도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속도랑 만들어내는 힘 사이에 우리의 직관과는 조금 다른 아주 재미있는 관계가 숨어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근육이 수축하는 세 가지 유형을 알아야 해요. 첫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내는 구심성 수축, 덤벨을 들어올릴 때 같은 거죠. 둘째, 근육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힘만 버티고 있는 등척성 수축, 무거운 걸 들고 가만히 서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근육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원심성 수축이 있습니다. 덤벨을 천천히 내려놓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힘과 속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육을 빨리 짧아지게 할수록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수록 만들어내는 힘은 오히려 줄어든다. 반면 근육은 늘어나면서 버틸 때 가장 큰 힘을 낸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빨리 움직이면 힘이 더 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아니 그럼 왜 근육이 늘어날 때 더 강한 힘을 내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고요. 아주 명확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이 늘어날 때는 힘을 내는 그 교차 결합 하나하나가 더 강한 힘을 내고요. 둘째, 이 교차 결합이 더 빨리 다시 붙어서 힘을 보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고무줄 같은 그 수동장력까지 힘을 더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는 요소들이 총출동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근육의 작동 원리를 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근육이 그냥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한다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 근섬유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워랑 순발력을 담당하는 이형 근섬유, 그러니까 속근섬유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를 기준으로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고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섬유가 굵어지는 근비대가 일어나죠. 근육이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근감소증은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빠르고 힘센 속근섬유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60세가 넘어가면 10년마다 최대 근력의 무려 10%씩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요.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근육 건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져요. 오늘 여러분의 몸은 근육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근육은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정직한 기록과도 같아요. 꾸준히 운동을 했는지, 활동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냈는지, 근육은 모든 걸 기억하고 보여주죠. 오늘 한번 여러분의 근육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로운데 또 가장 불안정한 것이 어딘지 아세요? 네, 바로 어깨입니다. 오늘은 이 어깨 복합체라는 정말 모순덩어리 같은 구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든다거나 저 멀리 공을 힘껏 던지는 이런 모든 움직임들 있잖아요. 이걸 전부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어깨의 엄청난 가동범위 덕분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자유, 그 자체를 상징하는 관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깨를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구조가 반대로 어깨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역설 아닌가요?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 어깨가 가진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어깨를 이루는 4개의 관절, 이 한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기초 설계도는 어떤지 볼 겁니다. 또 어떤 근육들이 움직이고 안정시키는지, 그 조화로운 걸작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어깨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관절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무려 4개의 관절이 모여서 하나의 팀처럼 아주 완벽하게 협력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복합체, 그게 바로 어깨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복장 빗장 관절, 봉우리 빗장 관절, 날개 가슴 우리 관절, 그리고 오목위팔 관절. 이 4녀석이 바로 어깨팀의 멤버들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이들이 운동학적 사슬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쇠사슬처럼 하나가 삐걱거리면 나머지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도 딱 짚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슬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의 효율이 뚝 떨어진다고요. 자, 그럼 이 중요한 사슬이 튼튼하게 유지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그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물이 그렇듯이 어깨도 튼튼한 기반이 있어야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겠죠? 어깨의 기반은 바로 이 날개뼈, 견갑골입니다. 그리고 이 날개뼈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느냐가 정적 안정성이라는 걸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처럼 날개뼈가 살짝 위쪽을 향해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면요. 우리 팔뼈를 꽉 받쳐주는 튼튼한 선반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근데 오른쪽처럼 날개뼈가 아래로 축 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반이 기울어지면서 팔이 쑥 빠질 것처럼 불안정해지는 거죠. 자세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뼈대, 즉 기반이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선수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근육입니다. 근데 이 어깨 근육들은요, 그냥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짜인 팀플레이를 펼칩니다. 이 팀워크의 핵심 비밀이 바로 짝힘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쉬워요. 회전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문을 밀잖아요? 근데 그 힘이 합쳐져서 문은 결국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싹 돌아가죠. 어깨 근육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보세요. 윗등 세모근은 위로, 아랫등 세모근은 아래로, 앞톱니근은 앞으로 다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당기죠. 그런데 이 세 힘이 기가 막히게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날개뼈를 위로 싹 돌려주는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야, 정말 환상적인 팀플레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팀이 있죠. 바로 돌림근띠, 우리가 흔히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근육들입니다. 이 네 개의 근육은 동적 안정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팔을 막 움직일 때 윗팔뼈 머리가 어깨 관절에서 쏙 빠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관절, 뼈, 근육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으로 딱딱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날개 어깨 리듬에 있습니다. 우리가 팔을 쭉 들어 올릴 때마다 우리 어깨에서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바로 2대1이라는 황금 비율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팔을 180도, 그러니까 만세하듯이 쭉 뻗을 때 전체 움직임 중에서 120도는 순수하게 어깨 관절 자체에서 나오고 나머지 60도는 날개뼈가 등을 타고 스르륵 움직이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둘의 협업이 바로 2대1 리듬인 거죠. 사실 이 2대1 리듬은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팔 한 번 드는 그 단순한 동작에 사실은 이렇게 6가지나 되는 복잡하고 정교한 운동 원리들이 숨어 있어요.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말이죠. 이 완벽한 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팔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완벽하게 조율된 리듬, 이 정교한 춤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날개뼈 운동 이상증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날개뼈가 제멋대로 엇박자를 내면서 춤을 추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병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깨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엇박자가 계속되면 결국 봉우리 및 충돌 증후군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공간이 좁아지고 그 좁은 틈에서 근육이나 힘줄 같은 부드러운 조직들이 뼈 사이에 콱 끼어버리는 거죠. 상상만 해도 아프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이 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정리해 줍니다. 보세요. 특정 근육이 약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뻣뻣해지거나 심지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취하는 구부정한 자세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정교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결국 이게 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느 하나가 강하거나 약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요소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어깨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복잡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어깨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평소 습관들이 내 어깨 건강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자, 우리 팔꿈치랑 아랫팔이요. 이 둘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듀엣처럼 착착 움직이는지 그 놀라운 생체 역학의 비밀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컵으로 물 한 잔 마시고 열쇠를 돌리는 이런 간단한 동작에도요. 우리 팔의 이 작은 부분이 얼마나 정교하게 또 강력하게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경첩 기능이에요. 우리가 팔을 쫙 뻗거나 구부릴 때 그 길이를 조절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팔꿈치가 얼마나 튼튼한 경첩 역할을 해주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경첩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위팔자 관절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딱 맞는 렌치가 볼트를 꽉 잡고 있는 모양새예요. 좌뼈의 오목한 홈이 위팔뼈의 볼록한 끝부분을 아주 단단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요. 이 두 관절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위팔자 관절이 딱 중심을 잡고 주된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위팔 로관절은 뭐랄까 든든한 보조 기둥처럼 힘을 딱 받쳐주는 거죠. 정말 환상의 짝꿍입니다. 자, 팔꿈치가 안정적인 경첩이었다면 이번엔 아랫팔입니다. 이건 아주 정교한 중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손바닥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회전 기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움직임을 우리가 뒷침, 그리고 엎침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노뼈가 고정된 잡뼈를 축으로 삼아서 이렇게 빙글 도는 거예요. 우리가 손바닥을 위로 보이게도 하고 아래로 보이게도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이 덕분인 거죠. 키보드 칠 때나 전화기 받을 때 항상 쓰는 움직임입니다. 이 회전 전체 각도를 재보면 거의 160도나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컵으로 물을 마시거나 문고리를 돌리거나 할 때 그렇게까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한 100도, 그러니까 안쪽으로 50도, 바깥쪽으로 50도 정도만 움직여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랫팔에 있는 두 뼈, 노뼈와 잡뼈 사이에는요, 아주 중요한 숨겨진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두 뼈를 붙잡아두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쩌면 좀 무시당해 왔지만 우리 팔 전체 기능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결정적인 구성 요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뼈 사이막입니다. 이름은 그냥 뼈 사이에 있는 막 같아서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두꺼운 조직은요, 우리 몸에서 인장 강도,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에 버티는 능력이 가장 강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정말 질겨요. 이 뼈 사이막이 하는 일을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두 뼈를 단단히 묶어주고, 둘째, 근육이 붙을 자리를 내어주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3번째 기능입니다. 이게 우리 관절 건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충격의 약 80%가 노뼈로 전달되거든요. 이때 이 뼈 사이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그 힘을 옆에 있는 잡뼈로 싹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팔꿈치에 도달할 때는 힘이 양쪽 관절로 고르게 분산되겠죠? 한마디로 충격 흡수 장치, 완충제 역할을 해서 팔꿈치 관절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설계죠? 좋습니다. 뼈와 관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멋진 시스템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근육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육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드라이버로 뻑뻑한 나사를 힘껏 돌릴 때 왜 우리도 모르게 팔꿈치를 딱 90도 정도로 구부리게 될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이유를 알면요, 근육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협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통이라고 부르는 근육 있죠? 위팔 두갈래 근 말입니다. 이 근육이 그냥 팔만 구부리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근육의 진짜 주특기는요, 아랫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뒷침이에요.
특히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그 어떤 근육보다도 가장 강력한 회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나사를 돌리려고 위팔 두갈래근에 힘을 빡 주면 얘가 아래팔을 돌리면서 동시에 팔꿈치를 구부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에서 자꾸 팔이 떨어지겠죠. 일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팔 뒤쪽에 있는 위팔 세갈래근이죠. 위팔 두갈래근이 팔을 구부리려고 힘을 쓰는 바로 그 순간에 위팔 세갈래근은 반대로 팔을 펴는 힘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원치 않는 팔꿈치 굽힘을 딱 막아주는 거죠. 일종의 중화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위팔 두갈래근은 이제 팔꿈치 굽히는데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로지 나사를 돌리는 그 회전력, 뒷침에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서로 정반대의 일을 하는 두 근육이 나사 돌리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근육 협력의 정수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팔꿈치와 아래팔은요, 그냥 뼈 몇 개, 근육 몇 개가 모여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고도로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안정적인 경첩 역할을 하는 관절, 정교하게 회전하는 중쇄, 충격을 흡수하는 뼈 사이막, 그리고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는 근육들까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 정교한 시스템의 한 부분, 예를 들어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뼈 사이막 같은 작은 부분이 손상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 문제는 아래팔에만 머물지 않을 겁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손목으로 또 팔꿈치 전체로 통증과 기능 이상을 퍼뜨리게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팔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글을 쓰고 물건을 잡고 스마트폰을 하는 모든 순간, 그 중심에는 정말 경이로운 생체공학의 결정체, 바로 손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작지만 놀라운 관절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손목은 과연 어떻게 우리 손의 모든 움직임을 지배하는 숨은 조종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원리부터 알아보죠. 그러니까 손목은요, 이 아래팔하고 손 사이에서 기능적으로 간격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손목이 안정적으로 딱 받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손가락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근육들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경이로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흔히 손목을 그냥 하나의 관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조약돌처럼 생긴 8개의 작은 뼈들이 두 줄로 쫙 배열된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죠. 네, 바로 이 8개의 작은 뼈, 이걸 우리가 수근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손목의 핵심입니다. 이 뼈들이 모여서 수근이라는 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움직임은 이 두 관절, 즉 노손목 관절과 손목뼈 중간 관절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의 큰 관절 대신에 2개의 작은 관절이 함께 아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넓고 부드럽게 손목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이중관절 시스템을 갖게 된 겁니다. 이 8개 뼈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두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손발뼈와 반달뼈인데요. 이름처럼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만큼 굉장히 연약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손목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건데요. 손배뼈는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뼈가 죽어버리는 무혈성 괴사의 위험이 아주 높고요. 반달뼈 역시 비슷한 문제로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가장 위험한 부상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뼈 구조물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또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연부 조직, 즉 인대와 터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 인대들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뼈를 잡아주기만 하는 밧줄 같은 게 아니에요. 인대 안에는 수많은 감각 수용체들이 있어서 우리 뇌에 지금 손목이 어떤 상태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계속 보내주죠.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세모섬유 유연골 복합체, 줄여서 TFCC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건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에서 안정성을 잡아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이 TFCC 덕분에 우리가 손바닥을 뒤집거나 엎을 때 팔의 한 축은 가만히 고정된 채로 손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문이 경첩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지금까지 구조를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서 그토록 정밀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손목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이 중심기둥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노뼈, 반달뼈, 알머리뼈가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서 손목 움직임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거죠. 이 중심 기둥이 움직일 때 구르기와 미끄러지기라는 아주 정교한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 손목을 뒤로 젖힐 때 뼈의 표면은 뒤로 구르면서 동시에 앞으로 미끄러집니다. 이 두 움직임 덕분에 관절이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넓은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 만들어진 우아한 디자인이 역설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과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손목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아주 정밀하고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 동시에 무거운 물건을 들 때처럼 강한 힘을 받을 땐 또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어야 하거든요.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중 부위 인대 시스템입니다. 손바닥 쪽에 있는 인대들이 마치 두 개의 V자 모양처럼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뼈들이 압력에 무너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거예요. 동시에 손목의 모든 정교한 움직임을 안내하는 아주 우아한 유도장치 역할도 하고요. 우리가 무심코 문을 열고 키보드를 치는 그 모든 순간이에요. 우리 손목은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잡한 힘의 균형을 얼마나 필사적으로 잡아내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팔끝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경이로운 생체역학의 기적입니다. 자, 우리 손은요, 정말 정교한 공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도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부터 그 설계의 비밀과 생각지도 못한 취약점까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강력한 망치질부터 아주 섬세한 바느질까지 우리 손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기계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병 앞에선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붕괴의 원인을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그 완벽한 설계도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인체의 눈부신 설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손은 그냥 뼈뭉치가 아니에요. 평평하게 쫙 펴졌다가도 물건을 단단히 쥘 수 있도록 순식간에 컵모역으로 변하잖아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접근성의 바탕에는요, 바로 세 개의 아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마치 오래된 돌다리를 보면 중앙에 쐐깃돌, 즉 핵심돌이 딱 박혀서 전체를 안정시키잖아요. 손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알머리뼈와 둘째, 셋째 손허리뼈가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엄지손가락 관절의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말을 탈 때 쓰는 안장 모양과 정말 똑 닮았어요. 그래서 이걸 안장관절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수가 안장 위에서 앞뒤 양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우리 엄지손가락이 그토록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갖췄다고 해도 저절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이 정교한 하드웨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움직임에 숨겨진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관절 운동 형상학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먹을 쥐거나 손을 흔드는 이런 큰 동작 이전에 관절 안에서는 미끄러지고 구르고 회전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관절면의 모양, 그러니까 볼록한지 오목한지에 따라서 움직임의 규칙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정해진 레일 위를 기차가 달리듯이 말이죠. 벌릴 때와 굽힐 때의 움직임 규칙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수많은 근육 중에 어떤 근육을 또 얼마나 강하게 써야 할지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효율성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아주 섬세한 조절이 필요할 땐 작은 운동신경원을 먼저 깨우고요. 더 큰 힘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야 큰 운동신경원을 동원하는 거죠. 덕분에 부드러운 터치에서부터 강력한 악력까지 에너지 낭비 없이 아주 부드럽고 정교하게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정말 경제적이에요. 굳이 호도 하나 깨려고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작은 근육을 먼저 쓰고 힘이 더 필요할 때만 큰 근육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약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어떤 부분도 혼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은 완전히 통합된 하나의 운동사슬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손으로 무언가를 세게 밀 때 그 힘의 약 80%가 노뼈를 통해 전달되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잡뼈로 힘의 상당 부분이 전달돼서 결국 팔꿈치 전체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 이 정교한 설계의 핵심 부품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끔찍한 연쇄붕괴가 시작됩니다. 우리 관절을 둘러싼 인대 같은 조직들은요, 근육의 힘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바로 이 중요한 안전벨트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모든 힘줄에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려는 힘, 즉 활시위 힘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건강할 때는 인대가 도르래처럼 이 힘을 잘 제어해주죠. 하지만 인대라는 안전벨트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어되지 않은 활시위 힘이 오히려 관절을 제자리에서 이탈시키는 파괴적인 힘으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그재그 변형이라는 무서운 연쇄붕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건 바로 이 기반,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약해진 인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엄지손가락의 손허리뼈가 큰 마른 뼈에서 그만 탈구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이어야 할 첫 번째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이걸 보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보상작용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요. 이번엔 그 위쪽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즉 과도하게 펴지는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바닥은 안으로 무너지고 중간은 밖으로 휘고 끝은 다시 안으로 꺾이는 말 그대로 불안정한 지그재그 모양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맞섬 운동이 고통스럽고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안정성이라는 것이 결국 수많은 힘들의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본 손의 이야기는 단지 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부품 하나의 실패가 전체 구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는 기계 전체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 바로 축골격의 경이로운 공학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안쪽에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팔다리를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만 이 모든 걸 든든하게 받쳐주고 연결하는 그 중심 구조는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축골격입니다. 네, 이 축골격은요, 우리 뇌를 보호하는 두개골, 몸의 기둥인 척추,
그리고 심장이나 폐 같은 아주 중요한 장기들을 감싸는 늑골과 흉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뼈대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움직임의 기준점이 되는 정말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기둥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기본적인 블럭, 바로 척추뼈 하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척추뼈 하나하나가요, 정말 기가 막힌 설계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반적인 척추뼈 하나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서 그 비밀을 같이 파헤쳐보죠. 여기 보시면 구조가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 앞쪽에 두툼한 부분 있죠. 여기가 체중을 견디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이 복잡하게 생긴 돌기들은 근육이 붙어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 구멍으로는 아주 중요한 신경 다발, 척수가 안전하게 싹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뼈 블록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척추 사이 연반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질긴 연골로 만들어진 쿠션 같은 건데요. 충격을 흡수해주고 뼈 사이 간격을 딱 유지해주니까 척추가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비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척추뼈가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목, 등, 허리, 각 부위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도 정말 정교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바로 다음 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전문화의 핵심 열쇠는 바로 척추 후관절, 다른 말로 후관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걸요, 기찻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관절면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 목뼈는 관절면이 약간 비스듬해서 모든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하죠. 반면에 등뼈는 좀 더 수직에 가까워서 옆으로 구부리거나 돌리는데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허리뼈, 여긴 관절이 거의 앞뒤로 딱 맞물려 있어서 비트는 동작은 막아주고 주로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는 동작만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허리가 바로 이렇게 디자인된 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부릴 때 마치 중심 경첩처럼 작용해야 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요추 골반 리듬이라고 부르는 아주 아름답고 조화로운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숙일 때 정말 허리만 움직이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허리뼈와 골반이 함께 추는 아주 잘 짜여진 춤과 같아요. 자,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발끝을 향해 몸을 숙일 때 먼저 허리가 스르륵 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골반이 고관절을 축으로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움직임을 이어가죠. 이 두 가지 움직임이 합쳐져서 훨씬 더 큰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고 몸에 가해지는 부담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햄스트링 근육이 너무 뻣뻣해서 골반이 앞으로 잘 기울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우리 몸은 그 부족한 움직임을 보상하려고 허리를 과도하게 정말 무리해서 굽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허리 디스크나 관절에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리듬을 이해하는 게 수많은 허리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이 중요한 중심 기둥이 우리 다리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천장관절입니다. 이 천장관절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걸을 때 생기는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기 위해 아주 약간 미세하게 움직여주는 거고요. 둘째는 더 중요하게도 상체의 모든 무게를 다리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안정성은 끄덕임이라는 아주 특별한 잠금 메커니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특정 자세가 되면 골반뼈 모양과 주변 인대 그리고 중력까지 합세해서 마치 쐐기를 박은 것처럼 관절이 스스로 단단하게 잠기는 현상이에요. 특히 우리가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 기능이 엄청난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척추뼈 하나하나의 정교한 디자인에서부터 허리를 숙일 때 나타나는 동기화된 리듬까지 우리의 촉골격은 정말이지 움직임과 안정을 모두 잡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기능 해부학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놀라운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을 묵묵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설계도를 함께 엿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평소 자세나 생활 습관이 이 소중한 구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